얘기는 딱 그냥 이 단어 두 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백천불태 나오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요 얘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얘기인데 이 정책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책 플랫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체단체 이름이 플랫폼 통합과 전환입니다. 여기서 플랫폼 통합, 이 플랫폼 뭐냐면 통합과 전환, 정치 통합과 정치의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받쳐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뭔가를 갖다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어떤 이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를테면은 우리가 쓰는 어떤 이 폰,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 아이폰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체제라고 부르는데 그걸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게 이제 자동차 위에 뭐 껍데기, 시트, 뭐 그 다음에 저기 계기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갖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엔진, 미션, 브레이크, 핸들, 바퀴, 차축 이런 거를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껍데기를 덮어 씌워놓은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본질적인 기능부를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정책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태우고 선진 문명 국가로 이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갖다 실어서 선진 문명 국가로 이제 쭉 끌어갈 건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 비전, 정책, 그 다음에 이러저런 인사 이것들의 어떤 총체를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그 플랫폼이 부실하거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피지기 문제와 정책 플랫폼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차근차근 얘기하자면은 항상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은 항상 먼저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불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게 이 건물의 문제인지 아니면 동네 문제인지 하면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이걸 먼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이례적 현상도 87년 이후에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7개 정부고 윤석열이 8번째인데 이 8개의 정부를 놓고서 비교를 갖다 해보면은 특이한 상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출범 초기에 아주 이렇게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돼 있고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허니문 기간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강경 발언과 말실수가 두 가지 동시에 많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인데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신문만 펼치면은 이제 그에 대한 진단과 처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방들 비호감은 정책 실패의 문제, 정책 실패할 어떤 틈이 없었으니까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정무적인 어떤 실패다. 특히 말과 태도의 실패다. 공직 인사의 실패다. 뭐 이제 이러저런 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인 문제 등등등 이게 쭉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이전 정부에도 대충 뭐 이런 문제는 있어. 항상 말과 태도, 정무적 실패 문제 뭐 이러저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성적이나 습성의 문제들은 잘 안 고쳐집니다. 지적을 많이 받아도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지식의 문제, 즉 통찰의 문제, 지식의 문제들은 이제 이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예컨대 그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의 어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거든. 나무를 가져와라, 못을 가져와라, 톱을 가져와라, 뭐 자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일일이 지시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바다를 보여주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다가 이렇게 이 불러 일으켜라. 그러면은 스스로 배를 만든다. 이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어떤 문제도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여장 있잖아요. 뭐 배낭부터 신발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장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 거를 준비해라 이거보다는 당신이 지금 올라가야 될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지 아니면 동네 지산 남산인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등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산 등정처럼 슬리퍼하고 반바지 입고 토리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남산 등정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어떤 문제들이 여기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피지기를 갖다가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피라 그러면 적인데 적뿐만 아니라 과제를 지피는 결국은 적이면서 동시에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제를 갖다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라 그러면 예컨대 얼마 전에 이제 펠로시가 왔습니다. 펠로시 우리가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직감적으로 중국을 갖다 비위를 갖다가 만약에 아주 거스리면 중국은 우리한테 이런 보복할 수단이 많습니다. 상호 어존지긴 하지만은 덩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만약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복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그럼 야당과 언론은 어떻게 할 거냐? 참 이게 다릅니다. 보통의 어떤 외교안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즉 중국, 북한하고 목리를 뿌리고 보복을 할 때 한국에서는 이게 야당과 이게 언론이 사실은 협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치 문제를 갖다 푸는 데 있어서 참 이게 굉장히 어떤 이게 난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내치로도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저쪽 국회 지형이 민주당 169석, 그 다음에 친민주당 사실상 민주당은 6석, 뭐 이리저리 183대 115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양향자입니다. 일단 이 구조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여소야대는 흔히 있는 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여소야대는 뭐냐면은 이게 금수환박 같은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런 거를 통과시키는 다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70~80% 지지율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아주 특이한 어떤 이게 야당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정당하고 참 이렇게 정책 연합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무슨 대성적인 어떤 협력 정말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으로 가면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게 초저출산 문제가.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권리와 권리의 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주 특이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어떤 그 이중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원래 전적으로 정치 책임입니다. 하청과 원청의 어떤 이중구조는 이게 노조 책임이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노조 책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게.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어떤 그 이 결산결 있잖아요. 그 완전 불법 점거입니다. 이게. 일종의 인질범하고 비슷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지금 노동 문제, 공공 문제, 무슨 교육 문제 이걸 다 뜯어보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 문제 그렇습니다. 내치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뭐 연금, 교육, 그 다음에 무슨 노동 이 수많은 문제들이 딴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지피지기를 할 때 이 정치가 뭘 해야 되고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걸 이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또는 어떤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아다시피 한국 정치는 참 이런 어떤 경제 담론 또는 국가 어떤 개혁 담론이 대단히 약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도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국가 어떤 경영 전략에 관한 문제, 국가 어떤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이준석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권성동도 딱 그렇습니다. 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구에 있는 인사를 갖다가 유권자들하고 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취직시키는 문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의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굉장히 건시입니다. 그 건시 속에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시각에도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됩니다. 이게 물이 그러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집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기와 관련해서 자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역대 이 최고의 어떤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판적 지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다. 우리 여기서 말입니다. 당선됐으니까 일단 우리가 따라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요, 저쪽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원래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같이 동렬의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마치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혐오와 공포를 느끼듯이 아마 저쪽도 그러할 겁니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복을 잘 안 하는, 마음으로 성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직위와 관련해서 일단 지지층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수단이 국힘당이라고 하는 이 당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이 갖고 있는 문제, 진영도 제 알기로는요, 이 스스로 뭐 자유보수 우파 또는 중도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은 여태까지 아마 공동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 문제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부닥쳤습니다. 이준석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부닥쳤습니다. 선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온통 이렇게 쪼개져 있고 공동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이재명 반대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켰습니다. 우리 공동 행동 경험이 굉장히 어떤 협소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공동 행동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가보면 대통령 3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이룬 분들이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아요. 이쪽은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연히 걸려 있겠죠. 과거 어떤 역사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 정신의 힘입니다. 즉 직위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취약한데 가장 결정적으로 더 취약한 거는 아까 이제 정책 플랫폼 문제인데, 정책 플랫폼을 원래 이제 국정 철학 또는 어떤 국정 전략, 여기 이제 목표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정 철학, 그래서 이제 국정 과제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이거 인수위 어떤 백서 또는 어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직업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백서가 제대로 돼 있는 거는 노무현부터 쫙 다 있습니다. 다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쫙 비교를 해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수위 백서가 가장 부실합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이게 별로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논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인수위 백서에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120대 국정과제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딱 뜯어보면은 개념 설명이 아주 없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가지고 1시간 토론하면요, 그러면 교육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대충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이 1시간 토론해가지고 이제 우리 120대 국정과제에서 이제 교육 관련된 과제 한 67개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딱 펼쳐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많은 게 그렇습니다. 공공문제 그렇지 많은 문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관련된 국정 현안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어떤 그 사람 또는 단위가 인수위 백서와 전혀 따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수위 백서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몇십 쪽에 대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썼는데 마치 그렇습니다. 이 개론이 원래는 이제 이 개론을 갖다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각 분야에 개론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자잘한 것들은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보고에 보면은 뭐 중요한 과제들이 무수히 많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일부가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국 신설 문제 시끄럽잖아요. 근데 인수위 백수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뭐 개혁했는데 그 인수위 백수는요, 대부분 어떤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다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혜택 더 주자는 얘기로 다 돼 있습니다. 저출산 저출생 문제 그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 저출산 한 번 저출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대한 서술 자체가 거의 어떤 그냥 뭐 아니하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뭐 아는 문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그 다음에 국정과제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엉망으로 만든 120대 국정과제를 각 부처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실행계획 내라 그래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끈한 거라든지 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다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끈한 거 쳤다 보니까 박순애가 이제 저기 그 5세 조기 입학 이런 거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화끈한 게 없으니까 우리 저기 통일국발 2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해 피살 공무원 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북송권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문제는요, 국가 경영 전체를 갖다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없었던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정 과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게 100일 플랜이 있는 겁니다. 국정 출범하고 나서 100일 플랜. 이를테면 문재인 같은 경우는 출범하자마자 3일째 인천공항공사에 가가지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망국적 정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망국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이거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어떤 이 문제들의 뿌리에는 짚히지기를 못한 것다. 이런 겁니다. 이걸 거칠게 말하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범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국정 과제로 그 다음에 국민의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하룻강아지는 윤석열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댄 겁니다. 이게 8개 정부를 뜯어보면은 저는 1987년 이후에 최약체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최강의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최강의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곤혹을 치렀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약체 정부인데 행동은 가장 과감합니다. 대표적인 게 도어스태핑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국기문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떤 이 강경 발언도 사실을 내놓습니다. 이게 최약체 정부가 행동과 말은 가장 과감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원래 그 몸이 원래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을 막 놀리다가 이게 그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최약체 정부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상장인 하룻강아지인데 저쪽은 범이다. 이런 인식을 갖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되는 모든 어떤 문제들이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정상화될 거다.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는 대통령실로서 규모와 역할을 갖다가 이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정책실을 부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정책 담당 부실장을 두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문정분답한 거예요. 도어스태핑한 거 완전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대폭 줄이고 대신에 총리 있습니다. 장관들이 있습니다. 당사무장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브리핑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를 할 때 저는 어떤 기존에는 아이 컨택 범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즉 친한 사람 아는 사람한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이거를 갖다가 서사나 어떤 가치, 비전, 상징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를 가만히 보면 빠져 있는 게, 예컨대 여기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태극기 흔들면서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사람들 싹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 성찰파,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80년대 했던 586 운동권입니다. 그건 맏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그 노선 전환 운동들을 갖다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때 민주당과 진보 운동의 소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힘은 무지무지하게 사실은 강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이제는 이 이념 정책 소울 이게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좋아도 저거 시간이 가면은 다 이제 쪼그라들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민주 진보 운동에서 출발했던 소울들, 이 이스코 소울들도 전혀 활용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장기 표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보수 있잖아요. 시장제를 중시하는 그 보수들 다 이래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감동하는 거는 역경을 딛고서 공적 가치를 갖다가 옮겨지고 뭔가 역경을 딛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갖다가 견디했던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어느 거 쳐주는 것도 고생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한테는 이제 그걸 알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감동한 그 원리를 딴 데 적용을 갖다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인사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직 인사도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말입니다. 이게 그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고 나대다가 지금 현재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전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어떤 좋은 약이 될 수 있겠다. 초기에 오히려 이렇게 그 얻어맞는 것들이 저는 전화위복의 어떤 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